단연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난한 산골 소녀가 혼자서 이런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요? 테슬라 인공지능팀 총괄 책임자가 모니터 속 코드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 최고 엔지니어 50명이 1년 넘게 씨름한 문제인데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산골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고장난 노트북 한 대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 발사로 세상을 놀라게 할 때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산비탈 감자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와이파이조차 없었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제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콘퍼런스에서 기립박수를 받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제 일상이 어땠는지를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40여 분 달려 인제종합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외할머니께서 손수 다림질해주신 교복은 구김 하나 없이 말끔했지만 제 어깨에 걸린 가방은 읍내시장 구석가게에서 1,000원 주고 산 헝겊이었죠. 엄마 아빠는 제가 10살 되던 해 겨울 빙판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외할머니와 단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보 시간이라며? 또 컴퓨터 구경만 하겠네. 담비야, 김 선생님한테 이번엔 꼭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게 해달라고 부탁해봐. 짝꿍 나담비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나 집에 컴퓨터 없잖아. 여기서 배워봤자 연습할 데도 없는데 뭐. 우리 학교 낡은 컴퓨터실에는 15년도 더 된 컴퓨터가 고작 5대 뿐이었습니다. 학급 인원 30명이 돌아가며 써야 했죠. 뒤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김지수 진짜 웃기지 않냐? 여자가 무슨 프로그래밍이래. 담비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저는 이미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 같은 시골 학생들이 서울 강남 애들이랑 똑같이 경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니? 담임 선생님께서 진로 상담 시간에 말씀하셨죠. 차라리 국어나 영어 쪽 재능을 살려서 문과로 가는 게 어때? 농협이나 우체국,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야. 그날 방과 후 저는 인제읍 공공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를 겨우 1시간만 쓸 수 있었지만 그 1시간이야말로 제게는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문이었어요. 코딩 독학 방법, 프로그래밍 혼자 배우기라고 검색하며 온갖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공책을 펼쳐놓고 마치 필사하듯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적었죠. 학생 이용 시간 다 됐어요.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리 정리해주세요. 사서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황급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버스 시간마저 놓쳐버려서 결국 빗속을 1시간 넘게 걸어 집까지 돌아왔죠. 어머 지수야.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할미가 감자전 부쳐뒀다. 집 현관을 들어서자 외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환한 미소 뒤편에 숨겨진 깊은 주름들이 올해도 농사가 신통치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감자전을 먹으면서도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것.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 외할머니는 이미 농사지은 쌀을 팔아서 제 학비를 대고 계셨는데 어떻게 더 큰 욕심을 부릴 수 있겠어요. 할머니, 저 대학은 안 갈 거예요.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 고생 안 시켜드릴게요. 지수야.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미는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날 밤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몰래 프로그래밍 입문서를 들여다보던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쳤고 둥근 달이 물기 머금은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폐기물 집화장 쪽에서 뭔가 이상하게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속을 스쳤습니다.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온 집안이 고요에 잠긴 시각. 외할머니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삐걱거리는 방문이 소리 낼까 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어요. 현관 신발장에서 낡은 검정 장화를 꺼내 신고 서랍 속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질퍽한 흙길에 발자국 소리가 날까 봐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죠. 마을 외곽 폐기물 집화장. 달빛 아래에서 뭔가가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학교 컴퓨터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렵한 은색 금속 케이스의 고급 노트북. HP 스펙터 X360이라는 모델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확실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한쪽 모서리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디스플레이에는 거미줄처럼 금이가 있었습니다. 힌지 부분도 반쯤 부러진 상태였죠. 아마 서울에서 귀농 온 사람들이 새 노트북 사면서 버린 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에게 온 기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고 밤이슬에 젖어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내 손에 컴퓨터가. 노트북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숨겨두었죠. 이불 속에 누워서도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외할머니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쳤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날씨가 개었네. 우산 챙기지 않아도 되겠다.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가방 속 깊숙이 노트북을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학교로 가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한 거예요. 마을 버스를 타고 인제읍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한 곳.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황신의 전자 수리점이었죠. 낡은 간판 아래로 들어서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래된 라디오를 분해하고 계셨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 보였습니다. 황 할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노트북을 받아들이셨어요. 학생이 대체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한 거야? 이거 원래 200만 원은 좋게 하는 고가품인데.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누가 버린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메인보드나 중앙 처리 장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액정 패널이 완전히 나갔고 배터리도 죽었어. 부품값에 공임 합치면 최소 20만 원은 들 텐데 학생 그 정도 돈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고작 2만 3천 원. 할머니 약값도 빠듯한 우리 형편에 그런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부품만 따로 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직접 고쳐볼게요. 뭐? 학생이 직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컴퓨터 수리해본 적이라도 있어?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던데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시더니 작업대 밑에서 먼지 쌓인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내가 고장난 노트북들 뜯어서 모아둔 부품들이야.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져가 봐. 어차피 나한테는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진짜요? 얼마예요? 돈은 됐어. 대신 딱 한 가지 약속만 해줘. 이거 정말로 고치면 나한테 꼭 보여줘. 학생이 어떻게 고치는지 할아버지가 엄청 궁금하거든. 그렇게 저는 황 할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황 할아버지께서 주신 부품 상자도 함께요.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깨진 액정 패널 조각들, 녹슨 나사들, 이름 모를 작은 부품들. 이걸로 정말 고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수리 동영상들을 공책에 빼곡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분리하고 후면 커버를 열어야 해. 나사는 크기별로 따로 보관할 것. 케이블 연결 순서를 사진으로 찍어둘 것. 첫 번째 시도. 조심스럽게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사가 너무 작고 단단해서 손에 힘을 잔뜩 주다가 드라이버가 미끄러졌습니다. 앗!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시작했죠. 두 번째 시도. 겨우 후면 커버를 열었지만 안에 보이는 복잡한 회로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케이블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지? 이 부품은 뭐 하는 거야? 공책을 뒤적이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세 번째 시도. 메모리를 교체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다른 부품을 건드려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네 번째 시도. 납땜을 시도하다가 손가락 끝을 대었습니다. 앗! 소리를 삼키며 손가락을 입에 물었어요. 물집이 잡혔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실패가 거듭될수록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긴 한 걸까? 여덟 번째 시도 후 저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할머니가 들으실까 봐 이불로 얼굴을 감싸고 훌쩍였죠. 손톱 밑은 때가 새까맣게 끼었고 손가락 여기저기에 화상 자국과 베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수야, 손 다쳤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할머니께서 제 손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아, 이거요? 학교에서 과학 실험하다가. 괜찮아요, 할머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시도도 실패였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 직전이었어요. 부품들도 바닥나고 있었고 노트북은 처음보다 더 엉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번을 실패했다면 11번째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열하루째 되는 밤. 날이 밝기 전에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접근했어요. 공책에 적어둔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실패했던 시도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석했죠. 아, 여기서 케이블 순서를 바꿔서 연결했구나. 이 부품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어야 했어. 모든 부품을 다시 제자리에 정확히 배치했어요. 케이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연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나사를 조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제발. 제발 이번에는.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 순간 띵! 부팅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화면 아래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위쪽 절반은 여전히 금이 가 있었지만 아래쪽 화면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로딩바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동한다. 진짜로. 작동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를 깨울 수 없었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열하루 밤을 거의 밤새우다시피 하며 씨름한 결과 화상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 까맣게 때 낀 손톱. 하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켜지자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이전 주인이 남긴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이썬 기초 머신러닝 입문, 알고리즘 스터디라는 폴더들이 보였어요. 이건 운명이야. 프로그래밍 공부 자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니.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이썬 튜토리얼 문서가 가득했어요. 새벽 4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첫 번째 코드를 따라 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 간단한 명령어 하나였지만 제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떴어요. 그렇게 저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황 할아버지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고쳤어요. 노트북을 펼쳐 보이자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시며 놀라워하셨어요. 이걸 정말 너가 고쳤단 말이지?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노트북을 살펴보시더니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수야, 우리 가게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 주말마다 와서 좀 봐줄 수 있겠니? 시간당 10,000원 줄게. 첫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너 같은 학생이 우리 가게에 와주면 내가 고맙지. 그렇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수리점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80,000원. 그 돈으로 노트북 부품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면 인터넷이 필수였는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매달 30,000원대 와이파이 요금도 부담이었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읍내 PC방에 갔습니다. 2시간에 2,000원. 제 용돈의 절반이었지만 그 2시간이 저에게는 금보다 귀했어요. 학생 매주 오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PC방 사장님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공부요. 프로그래밍 공부. 아,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대단하네.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무료 강의 영상, 코딩 교육 자료, 프로그래밍 책 PDF 파일들.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USB에 빼곡히 담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집 뒤편에 오래된 빈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할머니가 김장 배추를 저장하는 곳이었지만 다른 계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곳을 제 비밀 작업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를 끌고 들어가 구석에 놓았어요. 의자는 학교에서 버리는 걸 몰래 가져왔고요. 전기는 연장선을 길게 늘여서 끌어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최고의 작업 공간이었죠. 지수야,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밤에 제대로 자니? 할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잘 자요. 시험 기간이라 조금 피곤한 거예요. 또 거짓말. 사실 저는 매일 밤 3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학교 숙제를 마친 뒤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10시가 되면 조용히 창고로 향했죠. 노트북을 켜고 PC방에서 다운받은 자료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법부터 시작했어요. 변수, 함수, 반복문, 조건문. 처음에는 영어로 된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옆에 두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2달 후에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죠. 3달이 지났을 때 웹크롤링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제 코드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창고는 여름에는 무척 더웠고 겨울에는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모기도 엄청나게 많았죠. 한여름밤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 온몸이 모기에 물려 퉁퉁 부었어요. 겨울밤에는 손이 얼어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타이핑을 시도해봤지만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결국 벗었죠. 한 번은 폭우가 내렸을 때 창고 지붕이 새서 노트북이 젖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황급히 우비로 노트북을 감싸고 빗물이 새는 곳마다 양동이를 받쳐줬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노트북을 지켰죠. 6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기본은 어느 정도 익혔고 간단한 웹 크롤링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제 노트북 사양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모리 부족. 최소 8GB 램 필요. 제 노트북은 고작 4GB. 램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또 돈이 필요했지만 수리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이미 다른 부품 교체에 다 써버렸어요.
어떡하지? 더 좋은 컴퓨터를 살 수도 없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감자를 선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할미는 어떻게 상한 감자를 그렇게 빨리 찾아내세요? 그야 오래 하다 보니 눈에 익지. 색깔만 봐도 알아. 굳이 전부 다 살펴볼 필요 없어. 중요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순간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꼭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부분만 집중하면 되잖아. 바로 창고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어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불필요한 계산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방법. 며칠 밤을 새우며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열흘 후. 마침내 제 노트북에서도 돌아가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정확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는 기존 방식의 10분의 1 수준. 이거 엄청난 건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방법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력이 불안정하고 좋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방법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창고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지수야,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할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든 게 들켰습니다. 할머니께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빼곡히 적힌 노트들, 여기저기 흩어진 전자부품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화상 자국과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요. 지수야, 이게 다 뭐니? 내 손은 또 왜 이 모양이고.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주워온 일, 혼자서 고친 일, 반년 넘게 몰래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일, IT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꿈. 말하는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을 뿐이죠. 이야기를 다 마치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미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비밀로 한 게 잘못이에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할머니께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네가 뭘 하는 건지는 할미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 근데 지수야, 밤에 몰래 이러다가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할미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야. 그날 밤 할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꿈에 대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을 전기기사 아저씨를 부르셨어요. 창고에 전기선 좀 제대로 깔아주세요. 우리 손녀가 공부하는데 쓸 거예요. 할머니,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아. 할미가 감자 좀 더 팔면 돼. 공사비가 15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까운 기색 하나 없이 선뜻 내주셨어요. 내 꿈을 위한 거니까. 이 정도는 할미가 해줘야지. 전기선이 제대로 깔리고 콘센트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장선을 위험하게 늘릴 필요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전기 히터 하나를 사다 주셨고 책상 위에 놓을 작은 스탠드도 새로 장만해 주셨죠. 겨울에 너무 춥지 않게. 그리고 눈 나빠지지 않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미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바란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몰래 숨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창고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께서는 가끔 문을 두드리고 따뜻한 차를 갖다 주셨습니다. 지수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 한 잔 마시고 해.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게 할머니만의 응원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코딩을 하다가 문득 창고 문 앞을 보니 작은 접시에 담긴 간식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주무시기 전에 몰래 갖다 놓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고 작업실의 작은 창문으로 별빛이 들어왔어요.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과 별빛이 어우러져 제 작은 공간을 비췄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힘으로 저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원 덕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저는 제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게 다듬었습니다. 저전력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작물 질병 진단 시스템. 할머니의 감자밭에서 직접 테스트해봤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잎을 찍으면 3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감자잎 좀 보세요. 제 프로그램이 병충해가 있다고 하는데. 어머, 진짜네. 할미 눈에는 안 보였는데. 우리 지수가 대단한 걸 만들었구나.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하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강원도 청소년 IT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춘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제 프로그램을 세상에 선보일 기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대회에 나가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수 실력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참가비가 5만 원인데. 할미가 낼게. 내 꿈을 위한 거잖아. 할머니. 됐어. 대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회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했어요. 게다가 실제 농가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도 필요했죠. 주말마다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만든 앱 한번 써보시겠어요? 작물병 진단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하셨어요. 이런 걸 어린 학생이 만들었다고? 진짜 되긴 하는 거야? 하지만 직접 시연해 보이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오, 정말 되네? 이거 신기한데? 2주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대회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께서 낡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셨어요. 지수야, 이거 받아라. 봉투 안에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미가 감자 좀 더 팔았어. 대회 나가려면 옷도 사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그러잖니.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됐어. 내 꿈을 위한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할머니, 꼭 상 받아올게요. 꼭요. 대회 당일. 춘천 컨벤션 센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최신 맥북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 고가의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는 아이들. 제 손에 든 테이프 붙은 노트북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가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받았어요. 17번. 구석에 위치한 작은 부스였습니다. 부스를 꾸미고 노트북을 설치하는데 옆 부스 학생들이 힐끗거렸어요. 저기 봐. 저 노트북 테이프 붙어 있어. 헐, 완전 구형인데? 저걸로 뭘 하려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중요한 건 노트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코드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전 10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이 각 부스를 돌며 프로젝트를 평가했어요. 대학교 교수님, IT 기업 임원, 농업 전문가로 구성된 5분이었습니다. 옆 부스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성이 매우 좋네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인상적이군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심사위원단이 제 부스 앞에 섰습니다. 학생 이름과 소속, 그리고 프로젝트 제목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인제종합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제 프로젝트는 저전력 최적화 작물 질병 진단 시스템입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제 노트북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저전력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둘째, 인터넷이 끊겨도 기본 기능은 유지됩니다. 셋째,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로 90% 이상의 정확도로 주요 농작물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위해 준비해 온 상추 잎을 카메라로 비췄어요. 앱이 즉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진단 결과 녹균병. 확률 94%. 권장조치 감염된 잎 제거 및 구리 성분 살균제 살포. IT 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심사위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인상적인데요. 이 정도 속도와 정확도라면 최신 서버급 하드웨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낡은. 아니, 이 노트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연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압축하고 꼭 필요한 계산만 수행합니다. 기존 모델은 모든 픽셀을 분석하지만 제 모델은 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자원을 절약합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런데 김지수 학생,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코드를 정말 혼자서 작성한 건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거나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수정한 건 아닌가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의심받는 순간이었어요. 아닙니다. 모두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독학했고 인터넷에서 찾은 무료 강의로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 메모리 최적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노트북을 돌려 코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지만 제 모델은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감자를 고르실 때 상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처럼요. 농업 전문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감자를 고르신다고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는 감자 농사를 지으시는데 수확한 감자를 선별하실 때 모든 감자를 다 뒤집어 보지 않으세요. 색깔이 변한 부분만 보시면 바로 아시거든요. 그 원리를 알고리즘에 적용한 겁니다. 아.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이 앱이 인터넷 없이도 작동한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큰가요?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흔히 재배하는 10종 작물의 주요 질병 30가지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더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30분 넘게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들.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코드 한 줄 한 줄, 모든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워하던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마지막에는 존중의 눈빛까지 보였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프로젝트군요, 김지수 학생.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이 놀랍습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떠난 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옆 부수 학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내 부스에 30분이나 있었어. 보통 5분도 안 되는데. 고마워. 점심시간. 몇몇 참가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 노트북 정말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야? 응. 반쯤 고장난 걸 내가 직접 고쳤어. 와. 나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 노트북 고장나면 그냥 새로 사거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지 없음이 오히려 저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상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프로젝트를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장려상. 서울과학고등학교 박준혁 학생의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수상.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이서윤 학생의 AR 언어 학습 플랫폼. 또다시 박수. 그리고 이번 대회의 대상은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제종합고등학교 김지수 학생의 저전력 최적화 작물 질병 진단 시스템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이름이 맞나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내 이름 불렀어. 얼른 올라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상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김지수 학생,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객석 어딘가에서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할머니께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강당에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지수 학생, 이 프로젝트를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에 제출해보는 게 어때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볼 만한 작품입니다. 스탠포드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요? 맞아요. 참가비가 좀 부담될 텐데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대회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작년 수상자들의 이력을 보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MIT 대학원생, 하버드 컴퓨터과학과 수석, 옥스퍼드 연구원. 내가 과연 그런 곳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미국 대회에 나가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그렇게 먼 곳을. 참가비는 면제 신청할 수 있대요. 근데 만약 본선에 올라가면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지수야, 일단 지원부터 해보자. 본선에 올라가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네, 할머니.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가비 면제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시골 학교 학생이라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서도 정성껏 작성했어요. 영어로 써야 해서 임재읍 영어학원 원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은 제 글을 읽으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지수야, 너 이런 대단한 걸 만들었어? 선생님이 기꺼이 도와줄게. 문법 검토는 물론이고 발표 준비도 함께 하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대상 타면 우리 학원 홍보 좀 해줘야 해. 원장님은 농담조로 말씀하셨지만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2주째 되는 날. 학교에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 메일 한 통. 발신인은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손이 떨렸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님. 귀하의 참가비 면제 요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가비 면제가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가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화상 인터뷰. 2주 후. 할머니. 집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지수야? 무슨 일이야? 제가 1차 심사를 통과했어요. 스탠포드 대회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화상 인터뷰는 영어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해요. 다음 날부터 영어학원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무료로 발음 교정을 도와주셨어요. 너의 꿈을 응원한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 중요해. 매일 방과 후 학원에 들러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도 연습하고 창고에서도 연습했어요. 인터뷰 당일. 마을회관에 일찍 도착해서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화상회의 링크가 활성화됐어요. 심호흡을 하고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3명의 심사위원이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 교수, 구글 AI 연구원, 환경단체 대표. 긴장한 목소리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 당신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꼬이고 더듬었지만 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코드와 수학은 국제 언어니까요. 핵심 내용을 영어로 설명했어요. 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95%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하는지. 심사위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글 연구원이 질문했어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냈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력이 불안정하고 오래된 컴퓨터가 있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환경단체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 개발도상국의 많은 농부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신의 솔루션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에 스탠포드 교수가 물었어요. 만약 본선에 진출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올 수 있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여행은 비행기 티켓만으로도 100만 원이 넘고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틀 후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본선 진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선 진출자로 선정됐다는 내용.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더 있었어요. 위원회는 귀하의 여행 및 숙박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회 측에서 여행 및 숙박 비용을 지원해준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본선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경비도 지원해준대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미국. 그렇게 먼 곳을. 지수야, 너 혼자 갈 생각이니? 네. 대회에서 호텔도 제공해준대요. 며칠 후 할머니가 하루 종일 외출하셨어요.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지만 그냥 볼일 좀 보고 온다고만 하셨죠. 저녁 무렵 돌아오신 할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아.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지수야, 잠깐 이리 와봐라. 거실로 가니 할머니께서 낡은 봉투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봉투를 열었어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밭을 팔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30년 일군 감자밭. 그거 팔았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할머니께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지수야, 내 꿈이 더 중요해. 땅은 언제든지 또 일굴 수 있어. 하지만 내 기회는 지금이야. 하지만 할머니, 그 밭은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도 너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돈으로 갚으려 하지 마. 너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할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30년 일군 밭을 파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베인 그 땅을. 제 꿈을 위해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절대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여권이 없어서 급하게 신청했고 비자 발급을 위해 서울 미국 대사관까지 다녀왔습니다. 영어학원 원장님이 면접 준비를 도와주셨고 발표 내용도 매일 밤 연습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은 특별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미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부담 갖지 말고 경험 자체를 즐겨봐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응원해 주셨어요. 지수야, 우리 마을 이름 빛내줘. 미국 가서도 김치 잘 챙겨 먹어야 해. 출발 전날 밤. 할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너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니까.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지만 지수야,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더 무서운 도전이었어.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이런 성과를 이룬 너라면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할머니. 그리고 지수야, 할미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가 건강하게 다녀오기만 하면 돼. 알겠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네, 할머니. 꼭 건강하게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이장님이 준비한 마을 봉고차로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수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밥 잘 챙겨 먹고 낯선 사람 조심하고.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고 출국장으로 들어섰어요. 이제 저는 산골 소녀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화면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테이프 조각. 그것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광활한 도시 풍경. 높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고속도로, 수많은 비행기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어요. 앞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능숙하게 영어로 대화하며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영어로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심사관이 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아, 당신이 농업 앱을 만든 학생이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요?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알려진 건가요?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그의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오니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대회 측에서 보낸 스태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저는 에밀리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친절하게 웃으며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금문교, 언덕 위의 화려한 집들, 트램을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이번이 미국에 처음 오는 거예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 밖으로 나가본 게 처음이에요.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와. 정말 용감하시네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30분쯤 달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페어몬트 호텔.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로비의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모든 본선 진출자들이 여기 묵어요. 당신 방은 22층에 있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22층이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3층짜리 읍사무소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오마이. 킹사이즈 침대, 초대형 텔레비전,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욕실의 대리석 욕조까지.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공간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환영 만찬이 오후 7시에 메인 볼룸에서 열려요. 잘 쉬세요. 라고 영어로 말하고 에밀리가 떠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작은 시골집에 살던 제가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호텔 22층에 앉아있다니.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보고 계시면 얼마나 놀라실지 상상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방 앞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저녁 7시. 환영 만찬을 위해 메인 볼룸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미국 최고의 대학 학생들,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볼룸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소 100명은 되어 보이는 인원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눈에 띄게 달랐어요. 읍내 의류 매장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는 여기서 보면 너무 소박했습니다. 금발의 키 큰 여성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어요. 자신을 대회 총괄 책임자인 레베카 챔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수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당신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레베카 박사는 저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MIT, 하버드, 스탠포드의 학생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 모두 친절했지만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영어 속도, 기술적인 용어들, 그리고 미국식 유머까지. 누군가 저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 알고리즘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95%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라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대부분의 AI 연구는 무제한 컴퓨팅 파워를 가정하는데 당신의 접근은 완전히 다르네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농업 외에 다른 응용 분야도 고려해봤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외딴 지역의 엣지 컴퓨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질문이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최신 맥북 프로나 고급 태블릿을 가지고 다녔고 명품 브랜드의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와인을 따라주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 모든 걸 배워야 했어요. 라고 영어로 귀띔해 주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하버드 학생이 말했어요. 그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대회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 노트북은 다른 참가자들의 최신 장비에 비하면 한참 뒤처졌고 영어 실력도 부족했으며 심지어 옷차림마저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자기의심이 몰려왔어요. 창밖으로 빛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향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그리워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지 떠올렸습니다. 지수야, 너가 어디 있든 너는 너야. 비싼 옷이나 비싼 컴퓨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중요한 거야. 맞아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패션쇼나 장비 전시에 참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알고리즘과 아이디어를 선보이기 위해 온 거죠. 노트북을 펼치고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화면 상단에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는 내 여정의 시작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기념품이야. 이 노트북과 내 아이디어가 내 진짜 가치야. 다음 날 아침, 대회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기로.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기로. 오히려 제 이야기가 이곳에서는 독특하고 가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이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캠퍼스는 압도적이었어요. 대회장인 대형 강당에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참가자를 위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수 부스 번호 17번이라고 영어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부스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태블릿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낡은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옆 부스 참가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제공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리즘을 개발한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은 저를 알고 저도 이 노트북을 알아요.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진정성 있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전에는 멘토링 세션이 있었어요. 각 참가자에게 산업 전문가가 배정되어 발표를 점검하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멘토는 구글의 AI 연구 책임자 로버트 김 교수님이었어요. 당신의 자원 최적화 접근법이 매우 흥미롭네요. 하지만 발표에서 너무 겸손해요.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 발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그 맥락이 당신의 기술적 성과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어요. 라고 영어로 조언했습니다. 멘토의 조언을 받아들여 발표 자료를 수정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정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찾은 이야기, 불안정한 전력 환경, 한국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들. 저녁에는 대학 캠퍼스 투어가 있었어요. 스탠포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혁신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가들이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언젠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셔틀버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은 이제 덜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방에 돌아와 내일의 발표를 위해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영어 발음을 다듬고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연습하며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과 제가 아는 것, 그리고 제가 겪은 것들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발표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가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용기, 팔아주신 밭의 의미를 생각하며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햇살이 저를 깨웠습니다. 발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제 차례는 5번째였어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수정한 발표 자료에는 제 이야기와 기술적 내용이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난 할 수 있어.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도전일 뿐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지수야? 할미다. 잘 지내고 있니?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제전화를? 이장님이 도와주셨어.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할머니. 할미는 너가 어디 있든 항상 응원한다. 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너가 준비한 대로만 하렴. 고마워요, 할머니. 꼭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올게요. 통화를 마치고 얼굴을 씻었어요. 이제 정말 준비가 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셔틀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오늘 행운을 빌어요 라고 영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MIT 학생이 건네는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도요. 잘하길 바랄게요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스탠포드 캠퍼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 기업 관계자, 언론인들까지. 강당 로비에서 발표자 등록을 마치고 준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각자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저도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 상단에 테이프 자국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테이프 조각은 내 여정의 시작이자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해준 상징이야. 발표 시작 30분 전.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발음이 이상하면 어쩌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어쩌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준비했어. 내가 만든 거니까 설명할 수 있어. 첫 번째 발표자가 호명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생으로 음성인식 AI에 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의 세련된 발표와 유창한 영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청중들의 큰 박수 소리가 준비실까지 들려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표자도 모두 훌륭했습니다. 스탠포드, MIT 학생들의 발표. 최첨단 연구 주제, 완벽한 영어 실력, 화려한 이력. 내가 정말 저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잠깐 흔들렸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가 준비한 대로만 하렴.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온 김지수 학생입니다. 저전력 최적화 작물 질병 진단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영어로 제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에는 약 3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앞줄에는 심사위원들이, 그 뒤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왔습니다. 첫 문장부터 약간 더듬었지만 준비한 대로 계속 이어갔어요. 제 프로젝트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입니다. 특히 전력과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농촌 지역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멘토의 조언대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농사를 짓는 할머니를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발견한 이야기, 그것을 수리했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저는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제한된 자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조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알고리즘의 핵심, 데이터 압축 기법, 계산 최적화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떨림 없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딥러닝 모델은 모든 픽셀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제 모델은 질병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95%의 계산을 줄이면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이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으니까요. 농촌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PC방에서 인터넷이 끊겼을 때, 모두 제가 익숙하게 대처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이 상황이 제가 설명한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환경이 바로 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에요. 빠르게 USB 드라이브를 꺼내 주최 측이 제공한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다행히 발표 자료 백업을 저장해 두었던 거죠. 보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제 알고리즘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 백업 시스템처럼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표를 다시 이어갔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 앱이 실제 농가에서 활용된 사례와 미래 발전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한국 농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제한된 세계 어느 지역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질문 세션이 시작됐어요. 다른 산업에도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봤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저전력 기술은 원격 의료, 재난지역 모니터링, 개발도상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하나하나 차분히 답변했어요. 심지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질문에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주제였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심사위원장인 스탠포드 교수가 던졌습니다. 지수,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정확도와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농촌 소녀의 아이디어가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참가자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고 몇몇은 눈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모든 발표가 끝나고 점심시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놀라웠어요. 노트북 고장을 처리한 방식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왔어요.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참가자들은 제 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이런 솔루션이 필요해요. 라고 영어로 말하며 아프리카에서 온 참가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의 연구원들도 저에게 연락처를 요청했어요. 우리는 다음 10억 사용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당신의 접근법이 완벽할 것 같아요. 인턴십에 관심 있나요? 라고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이런 제안들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결승 진출자 발표가 있었어요. 총 20명의 참가자 중 5명만이 최종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최자가 봉투를 열고 이름을 읽기 시작했어요. MIT에서 온 제임스 파커, 하버드에서 온 소피아 로드리게즈, 스탠포드에서 온 마이클 첸.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김지수라고 영어로 호명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만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최종 심사는 다음날 진행된다고 했어요. 더 깊이 있는 기술 발표와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그리고 전문가 패널과의 질의응답 세션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제가 결승에 올랐어요. 우리 지수가 해냈구나. 할미는 알고 있었어. 너가 특별하다는 걸.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밭을 팔아주신 덕분이에요. 내일 최종 심사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지수야, 넌 이미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든 할미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통화를 마친 후 내일의 최종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다듬었어요. 노트북 배터리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이 커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이미 저는 제 자신을 증명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일의 결과가 어떻든 오늘의 성취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최선을 다하자. 노트북 화면이 꺼졌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침착하게 대처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와 어려움도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최종 심사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이장님, 학교 선생님들, 마을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파이팅! 우리 마을의 자랑 꼭 이겨. 할미가 응원한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분들의 응원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최종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5명의 결승 진출자가 각자 심화 발표를 하고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순서는 4번째였어요. 앞선 3명의 발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MIT의 제임스는 의료 영상 분석, AI를, 하버드의 소피아는 기후 변화 예측 모델을, 스탠포드의 마이클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발표했어요. 모두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데이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내 차례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제 노트북이 발표 중에 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작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로 봅니다. 시작부터 어제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청중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무제한 자원을 가진 완벽한 실험실에서 우리는 놀라운 AI를 만듭니다. 하지만 2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전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30억 명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완벽한 AI가 쓸모없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한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 알고리즘은 단지 농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AI를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면서 실제 테스트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한국 농가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데이터도 포함했어요. 베트남에서 한 농부가 이 앱을 사용해서 쌀 수확량의 30%를 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농부들이 수확량을 25% 증가시켰습니다. 모두 $50 미만의 장치로요. 패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수익화할 건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먼저 수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향을 생각합니다. 일단 가치를 증명하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따라올 것입니다. 소규모 농부들을 위한 프리미엄 모델, 농업회사를 위한 라이센싱, NGO와의 파트너십 등이요.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확장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언어에 구애받지 않으며 지역 작물에 대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지역 농업 데이터만 필요합니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계산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균형이에요. 하지만 모든 제약이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30분간의 심화 질문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고민하고 해결한 문제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심사위원장이 던졌습니다. 지수, 만약 이 대회에서 이긴다면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에 갈 것입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여름 제 마을로 돌아가서 농촌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다리를 놓아야 하니까요.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아름다운 비전이네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단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결과는 오후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결승 진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수, 너의 발표가 강력했어. 정말 영감을 주더라. 라고 소피아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의 발표도 놀라웠어.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너 알아? 우리 모두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만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멋진 기술을 만들고 있어. 하지만 너는 필요한 기술을 만들고 있어. 차이가 있지.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경쟁자들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올해 대회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모든 본선 진출자들이 뛰어난 기술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긴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의 우승자는 라고 영어로 말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지수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진짜 제 이름이 맞나요? 주변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수가 올라가. 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옆에 앉았던 소피아가 저를 밀어줬어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크리스탈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결승 진출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줄에 일론 머스크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도 박수를 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수, 몇 마디 부탁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하며 마이크가 제 앞에 왔어요. 저는 이 영광은 제 할머니의 것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여기 보내기 위해 할머니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부족하지만 큰 꿈을 꾸는 모든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당신들의 꿈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잠재력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기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고장난 노트북을 고치면서 배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CNN입니다. 쓰레기장 노트북으로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한 기분이 어떤가요? BBC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포브스입니다. 테슬라와 구글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는데 사실인가요? 정신없이 질문에 답하는 동안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일론 머스크였어요. 당신의 알고리즘은 매혹적이에요. 내일 아침 9시에 제 사무실로 올 수 있나요?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 면접 제안, MIT에서 전액 장학금 입학 제안, 하버드에서도 비슷한 제안.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우승했어요.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지수야, 너가 해냈구나.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단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밭을 팔아주신 덕분이에요. 제가 꼭 더 넓은 밭 사드릴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행복하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다음 날 아침 테슬라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 알고리즘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우주 탐사 로봇에 적용하고 싶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연봉 50만 달러의 스톡 옵션. 그리고 당신만의 연구팀을 제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구글에서는 더 높은 조건을 제시했고 페이스북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는 당장 창업하면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까지.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까지 축하 전화를 주셨고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개발 연설을 요청해왔어요. 이 모든 관심과 제안 속에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화려한 제안들, 하버드의 장학금, 창업 기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호텔 방 창문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문득 머릿속에 고향 마을, 작은 학교, 컴퓨터 한 대 없는 교실, 그리고 제게 꿈을 가질 용기를 준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제안이 매력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가 참석했어요. 단상에 서서 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둘러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학업에만 전념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글 재단과 협력하여 글로벌 농촌 코딩 교육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방학마다 한국으로 돌아가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테슬라와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업, 실무 경험, 그리고 사회기여 세 가지 모두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즉각적인 고액 연봉 대신 학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교육은 제가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줄 거예요.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교육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BBC 기자가 물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다니 놀랍습니다. 누가 영향을 미쳤나요? 제 할머니의 지혜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일만 하시지만 늘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균형 잡힌 삶의 가치를 할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버드 학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수, 당신의 비전에 감명받았습니다. 하버드는 당신의 글로벌 농촌 코딩 이니셔티브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구글 재단의 대표도 축하를 전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재단에 향후 3년간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다가왔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인턴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의 자랑 김지수를 환영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품에 뛰어들었어요. 우리 지수가 돌아왔구나.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번 여름 2주 동안 무료 코딩 캠프를 엽니다. 강원도 전역의 중고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 노트북 30대를 후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애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컴퓨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장비는 제공됩니다. 캠프 첫날, 35명의 학생이 등록했어요. 놀랍게도 절반이 여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마을에서 자랐어요. 컴퓨터 한 대 없었고 사람들은 제게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한계가 오히려 창의성을 만들었어요. 첫 수업은 종이와 연필로 알고리즘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날부터 노트북 실습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여학생은 할머니 약 복용 알림 앱을 만들었어요. 다른 학생은 집 농장의 관계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마지막 날 발표회가 열렸어요. 학부모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13살 소녀 박세린이가 발표했어요. 저도 지수 언니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이 작은 앱이 시작이에요. 언니가 하버드 갔다 돌아오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소녀의 눈빛에서 과거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캠프가 끝나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코딩 캠프 모델을 전국 농촌 학교에 확대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보냈어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요. 지수야, 너가 이 마을 아이들에게 한 일은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혼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할미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제가 하버드에서 배우는 모든 걸 이곳에 다시 가져올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마을에 세계 최고의 코딩 학교를 세울 거예요. 할미는 너가 그럴 거라 믿는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야.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고향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이 세상을 바꾸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김지수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공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어요.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노트북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한 번만 더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한계가 오히려 여러분만의 창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